자, 여러분들 1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죠. 이 입지 파트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17강 들어가면서요. 공업입주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과 시장 수송비 지향을 저번 시간에 했고요. 그다음 이제 밑에 중간 지점에 대한 지향 165페이지는 그냥 중간 지점은 소비자 원료지 사이에서 이적 지점이에요. 그래서 트랜스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어때요? 이 원료를 일정 시점까지 기차로서 수송하고 다시 트럭으로 옮기게 되면 다른 수송선으로 수송하게 됩니다. 그럼 이적하게 되면 이적 비용이 급격히 증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여기다 입지하자는 얘기죠. 중간 지점에. 자, 노동지향형은 자, 우리가 미숙련공은요. 의류나 신발 산업 같은 경우는 숙련공이 아니죠. 저임금 지역에 이제 공장이 입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적 지향은 뭐예요? 수송비 비중은 적고 동그라미, 기술 연관성이 높은. 그래서 우리 자동차나 이 제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거 모여 있어야지 연관성이 높은 것끼리 모여 있죠. 집적 지역이 되겠고 입지하는 게 자입지는 뭐 제품 수송비 비중이 작아서 수송비가 입지 선정에 거의 작용을 안 준다면 아무데나 입지해도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자체가 중요한데, 자, 경제 기반 분석은 그 지역이 어떤 산업으로 기반 산업이냐는 특화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입지계수라는 계산 문제가 올해 작년에 나왔는데요. 27회 때. 자, 그럼 입지계수 쪽으로 공부를 하자. 근데 여기는 이제 경제기반 송수라는 것은 자, 15회 때 출제되고 잘 지금 출제가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신다면.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 그 경기도 이천시라고 들어오셨죠. 자, 여기가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지금 SK로 넘어갔지만 자,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기반 산업이 있다면 기반 산업은 이제 이 산업에 대한 그것을 외부에 수출하는 수출 산업입니다. 기반 산업이 됩니다. 기반 산업이 늘어나게 되면 자, 어때요? 이 고용 인구 수가 늘어나겠죠. 딸린 부양 가족 수도 있다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우리 아파트 수요도 늘어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반 산업이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기반이라면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식당을 갈 것이고 뭐 도서관, 뭐 술집, 노래방, 뭐 도서관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이제 생기겠죠. 미용실. 그럼 이것들은 다 이제 비기반 산업입니다. 그러면 기반 산업이 비기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어 정리는 이제 기반 산업이 수출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서비스가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거고, 비기반은 오히려 지역 내에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 외부로 수출되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소비되는 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 기반 송수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경제 기반 송수는요, 그냥 가볍게만 보겠습니다. 가볍게만. 최근 이제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은 그냥 예상 문제로 풀겠고요. 자, 경제 기반 송수라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송수하면은 총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투자론에서 총소득 송수는 총투자액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기반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총인구가 올라가고 기반 인구가 내려가요. 그러면 자, 얘는 구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얘와 얘를 곱하면 되죠. 자, 6이면 2, 3은 6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총인구에 대한 증가분은 자, 경제 기반 송수 곱하기 기반 인구입니다. 경제 기반 송수 곱하기 기반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예요. 경제 기반 송수가 5가 5배가 뛴다는 거죠. 그럼 기반 인구가 만약에 100명 늘어난다면 자, 총 인구는 500명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어때요? 자체적으로 식은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비율로 따진다는 자체는 그냥 도출의 자칙에 그냥 전체 총인구를 그냥 기반으로 나눈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지금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던 거는 자, 일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반 인구가 늘어나면 총인구에 영향을 주니까 전체 고용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에 대한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게 내용에 보시면 2번이었거든요. 자, 비기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기반 송수는 높아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기반이 너무 들어와 있어요. 포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반 산업이 많다는 것은 그 비기반도 이제 들어올 게 다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빈틈이 없다는 거죠. 그 오히려 기반보다는 비기반이 많아야 기반이 한번 들어오자마자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박스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제, 이 3번을 가시면 해당 지역의 총인구 증가분은 기반수주 곱하기 기반산업의 인구 증가분이죠. 그것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을까? 5번, 6번, 7번, 8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어떡합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경제 기반 활동이 팽창에 대한 비기반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반 활동의 고용인구 변화에 대한 지역 전체 고용 변화 비율을 경제 기반 순수라고 하고, 그럼 경제 기반 분석을 통해서 산업의 입지나 확장에 따른 소득 창출과 고용 창출 효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계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가 문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만 잡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너무 깊게 가면 힘듭니다. 근데 제가 강력하게 양가로 3번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입지계수라는 자체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입지계수 위주로 가세요. 자, 입지계수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우리가 수원도 반도체 산업, 울산은 자동차 산업, 대구는 섬유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죠. 그럼 특화 정도를 따지는 게 입지계수예요. 그래서 입지상 계수는 산업의 지역 특화도는 산업의 상대적인 집중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입지계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게 입지계수인데요. 자, 입지계수 우리가 LQ라고 얘기하거든요. LQ. 자, 그러면은 자,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분수는 1로 비교합니다. 1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국이 중요해요. 지역이 중요해요. 지역이 중요하죠. 그 지역을 알고 싶으니까 지역이 올라가고 전국이 내려갑니다. 그럼 대구에 섬유 구성비가 다른 지역보다는 특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섬유 구성비는 대구보다는 좀 적죠. 그래서 우리가 10%다. 그럼 2가 되니까 1보다 크죠. 자, 근데 이제 이 구성비로 나올 수 있지만 고용자 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산업의 비율로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걸 풀어본다면, 자, 그 지역에 섬유가 아니라 전체 산업이 있어요. 전 산업 중에서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전 산업 중에서 섬유 산업, 특정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전 산업이 대구에 100명인데 20명이 섬유에 고용이 되고, 전체 전국에서는 1000명 중에서 이 특정 산업만 1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20% 10%니까 2거든요. 그러면 LQ가 1보다 크다는 것은 그건 기반 산업입니다. 기반 산업. 근데 LQ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오히려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건 비기반 산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LQ가 1이라는 것은 작업자족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작업자족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특화 산업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수출 기반 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 산업. 그래서 같으면 자유입지다, 자급자족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기반 산업의 판단 방법 계산이 1번에 이제 그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계수는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특화 정도 전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LQ가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같으면 자급자족, 1보다 작으면 비수출 기반.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업서부터가 이제 3차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의 중심지 이론도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얘가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독일의 지리학자인 이 크리스탈러는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하면서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지론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신다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있고 허프의 중심지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을 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중심지와 배우지라는 용어의 정리가 먼저 중요합니다. 상권이라는 게 배우지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본다면 크리스탈론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씨. 자, 중심지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하고 배우지는 달라요. 중심지는 시장을 얘기하고, 자,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상업지죠. 상업지. 하나의 상업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우지예요. 배우지. 상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하고 배우지, 상권입니다. 고객이 존재하는 곳. 자, 그래서 여기를 배우지라 그래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학원이다. 그럼 여러분이 계신 곳이 여기 학원에 오프라인에 강의 들어오시면은 학원이 중심지고 계신 곳이 배우지죠. 그죠? 그럼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용어 정리부터 갈게요. 우리가 항상 용어 정리가 중요하니까. 자, 오른쪽에 가시면 박스에 중심지가 있어요. 그럼 배우지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그 상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권이라는 단어가 173페이지 가시면은 상권에 대한 관한 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상권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배우지, 이 상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지와 이 중심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크리스탈러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중심지 이론의 주요 개념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자,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헌산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 요구치가 한 달에 한 100명 정도 와줘야 유지를 한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범위를 따져서 인원수로서 범위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100명보다는 더 와줘야지만 매출을 올리겠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책에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얘가 시험 문제 한번 최근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 짜장면도 배달 거리가 있겠죠. 사람들이 통행하겠다는 최대한 그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큰 대형마트가 있다. 만약에 이마트가 어느 집 앞에 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이라면 부산까지 가진 않겠죠. 그죠? 뭐 우리 서울 지역인데 분당이나 일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바운다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가 성립되는 것은 중심지가 성립이 되려면 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여기를 끊겨버려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끊긴다면 더 안 오지니까 100명을 만족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자, 이거는 최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최대 거리. 근데 우리가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 요구치. 그럼 최소 요구치는 어때요? 최소가 들어가잖아요. 최소 요구치. 그럼 이거는 최소 요구치. 그럼 어떨까? 항상 요거는 학교는 작아야 되거든요.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이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된다. 최소 요구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죠. 상권의 범위고요. 재화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주변 지면에 미치는 최대의 공간 범위입니다. 최소와 최대를 바꿔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거리가 더 커야지 최소 요구치가 더 크면 안 된다.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171페이지에 가시면 중심지의 계층, 중심지의 변화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가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 단일 중심지보다 여러의 중심, 다수 중심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재 172페이지로 가시면 중심지의 계층이 고차와 저차만 제가 해놨죠. 자, 그러면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고차, 중차, 저차라고 본다면, 자, 여기서 자, 슈퍼를 얘기한다면, 마트를 얘기한다. 우리 집 옆에는 구멍가게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마트가 있어요. 이 마트죠. 오프로스나. 자, 그럼 구멍가게는 가깝고 대형 마트가 더 멀어요. 자, 기능은 대형 마트가 더 많은 기능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는 아이쇼핑이나 시식을 할 수 없죠. 자, 경찰에 신고합니다. 근데 대형 마트는 아이쇼핑, 시식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대형 마트가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서비스 받으러 가요.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우리 집 앞에는 동사무소가 있고, 좀만 가면 구청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교와 대학교 간에는 거리가 멀겠죠.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집 모양을 발견해서 이제 정육각형 모양인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이 자체적으로 이제 이 초등학교를 예를 든다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하나씩 학군이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으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배우지죠. 그럼 저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저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교는 이제 4개의 하나 정도 배분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4개 중에서 대학교가 고차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학교는 이제 요 중심지에 있겠죠. 그럼 이러한 또 대학교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간에 대학교와 대학교는 멀고 초등학교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또한 이 시청이라는 것은 서울의 시청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무소는 여러 개죠. 그럼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크리스탈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2페이지 리을의 중심지의 계층에 따른 특성이라는 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고차일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멉니다. 대학교, 저차, 초등학교는 가깝죠. 그 다음에 고차가 규모가 더 커요. 그죠? 우리가 대학교도 크고 다양하죠. 그 기능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서울시청은 하나밖에 없는데 동사무소 많기 때문에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수는 점차 줄어듭니다. 피라미드형이죠. 자, 중차 옆에 포용하는 저차는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다? 중형마트 옆에는 구멍가게가 있을 수 있지만 고차로 갈수록 구멍가게는 찌거듭니다. 고차가 너무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 분포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 표현은 틀리지만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는 점점 줄어든다. 중차에 포용하는 저차는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 줄어든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서 나와 있는 고차, 저차는 좀 참고하시고요. 고차는 수가 적고 중심 간의 거리가 멀고요. 저차는 수가 많고 가깝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중심지의 변화는 인구 밀도가 증가하고 사람이 많아져요. 경제가 활성화하고 좀 심하게 되면 중심지가 많이 생기면 그 간격이 좁아지겠죠. 자동차 교통이 발달해요. 그럼 나는 구멍가게보다는 이마트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차로 간다. 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중심지 계층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아신다면은 170페이지 가시면 크리스탈로 이론이 이제 읽혀져요. 그래서 크리스탈은 의에 가시면은 자, 포섭 원리 중심지가 저차, 고차, 중차가 소비자를 포섭합니다. 그건 중심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고차, 저차가 중심지 구분되고요. 자, 이게 나왔어요. 고차일수록 저차보다 중심 간의 거리가 더 멀고 대학교일수록 다양하죠. 기능이. 그 다음에 중심지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 요치 지역 범위가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는 것은 최소 요치보다 제한 범위가 최소 요치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요치가 제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른쪽 얘기는 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 맨 밑에 이상적인 배우지 형성 과정은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단일 중심지보다는 다수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중심지밖에 없어요. 그럼 넘기시면은 그림이 자, 이렇게 중심지가 있으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비스 미도달지가 생기겠죠. 근데 불필요하게 또 그러면 붙어 있죠 보다. 붙어 있으면 너무 경쟁이 심해요.
그죠? 경쟁에 대한 것이 너무 강조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그냥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저게 원래 정육각형입니다. 정육각형. 그래서 여기가 저차가 있고 또 중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차가 이제 이루어지는 정육각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의 서비스가 경쟁이 최소화돼요. 그럼 우리가 단일이 아니라 다수가 좋고요. 원형이 아니라 정육각형이 좋다. 자, 그렇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앞쪽으로 가시면은 자, 이상적인 배우지에 대한 형성 과정은 단일보다는 우리가 어때요? 원형보다는 다수의 정육각형이 낫더라. 그럼 정육각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지역의 서비스가 공급돼 경쟁이 최소화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프. 자, 그럼 허프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탈로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야, 너 크리스탈로야. 항상 먼저 나온 거는 비판을 받죠. 근데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걸 이제 또 보완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탈로는 이렇게 중심지에 대한 포섭 원리를 중차, 저차, 고차로 굉장히 우리가 소비자의 분포로 생각했어요. 소비자의 분포로 생각해서 조금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허프는 틀려요.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자, 소비자의 분포보다는 소비자의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소비자 중심. 자,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의 중심으로 우리가 소비자의 그 이상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거 선택하니까 소비자 위주로 가자. 그럼 좀 더 미시적으로 봅니다. 자, 거시적이라는 건 전체를 본다는 건, 미시적은 디테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더 배움의 작년 수강생보다 올해 수강생들이 더 합격률이 많더라. 그럼 전체의 평균의 거시적을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결과로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떻습니까? 점수가 낮다. 그러면 그건 조금 디테일하게 간 거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171페이지 허프는 이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를 추정, 확대, 수정을 했죠. 그래서 수요자의 분포의 거시적인 치우점을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과 미시적입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개성, 행태, 행동과 태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 소비자라면 저랑 가까운 곳을 선택해요. 소비할 때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더라.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치더라. 자, 우리가 어떤 도시가 있으면 여기에 고차가 있다면 한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매 가게를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허브는 자, 고차라는 자체는 대형마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목적 구매형을 여러 가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차를 지나쳐 갈 수도 있더라. 그럼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차일수록 어떻습니까? 수동 가능성은 더 확대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상점 분포 이론은 뭐, 크리스탈로와 네시 이론은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상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요즘은 거의 안 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근린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상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근린상가는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자, 우리는 가까운 곳은 근린상가고 여기 이제 고객들이 있다면 먼 것이 지역상가라는 거죠. 그러면 근린상가는 어떻게 돼요? 가까운 곳이니까 우리가 저장 비용이 높은 신선도가 높은 우유나 야채를 판매하겠죠. 그럼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구매 빈도가 높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상품이 점점 상당히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상가는 우리가 철문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망치나 이런 것들을 자주 삽니까? 뭐 킬러입니까? 자, 구매 빈도가 낮죠. 저장하기 쉬운 중내구재죠. 그런데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바로 3번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자, 지금 이건 고전 쪽이에요. 근데 현대는 원스톱 쇼핑으로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트에 가시면 야채와 우유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이 철문점, 준내구재랑 같이 팔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소비자는 한 번의 구매 형태로 여러 가지 물건을 대량으로 한다는 것을 얘네들은 조금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적 소비자사나 우리가 이러한 어때요? 원스톱 스토어 믹스라는 자체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래요? 옛날의 상점은 발전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렇게 보시고 중간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테니까 그때에서 가져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요즘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권이라는 거 아까 상권의 측정, 현지 조사는 직접 조사하는 거고 통계는 통계치, 수학적 분석법이 이제 바로 레일리랑 허프, 중심지 이론 같은 건데 자 이제 우리가 별표를 치실 부분이 있어요. 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레일리, 컨버스, 허프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일단 계산 문제를 제가 집어넣으려고 하다가요. 여러분 자체가 계산을 넣게 되면 처음부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제가 기출문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이제 이론부터 가고 기출 문제랑 요약 강의 때 제가 이제 계산을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전에 이론이 중요해요.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인력,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소매 지역이는 확률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가겠는데 자 소매 인력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력.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매 인력이라는 자체는 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인력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만료 인력, 중력 모형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두물체에 일어나는 만료 인력은 두물체의 질량 구매는 미라고 거리 제곱은 반비례하다. 물체끼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냥 여기 그림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자, A는 이제 우리가 4만 명이고 B가 1만 명이라고 보세요. 그럼 항상 중간에 C 마을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1km가 떨어지고요. 여기는 만약에 3km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더 큰 쪽으로 가고 거리는 가까운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조금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 자, 이거는 이제 제 유학 강의로 이제 필기를 이제 도와드리는데요. 얘는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합니다. 상권을 도시 단위. 그래서 딱 두 개만 있다고 딱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산에 대한 오른쪽에 식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은 우리가 고객에 대한 그 상권의 흡입력입니다. 그럼 상권의 흡입력은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유인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구가 많아야 좋죠. 그러면 인구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엔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많아야 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니까 거리 제곱은 적어야 되니까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인구에는 비례, 거리 제곱엔 반비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기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권에 대한 경계점. 상권의 경계점을 우리가 이제 분기점이라고 얘기해요. 분기점. 자, 이거를 처음으로 구분했어요. 처음으로 구분했다. 그래서 그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을 이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흡입력이 만약에 A가 흡입력이 만약 예를 들어서요. 1000이다. 그 다음에 얘가 500이다. 여기 계산이 나온다면 그러면 얘는 2대1. 여기가 2대1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3분의 1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FM으로 본다면 오른쪽에 BA와 B, 자, 어떻습니까? B로 보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유인력을 본다면 끌어당기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P라는 건 people이에요. 그래서 people, 그래서 그냥 인구, 한글로 적습니다. 인구가 A가 있고 인구가 B가 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구에 비례하니까 그대로 놓고, 거리는 반비례해요. D가 거리입니다. 거리에 B가 올라가고 반대로 거리가 우리가 A가 내려가거든요. 이걸 제곱이에요. 그럼 이건 최대한 약분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얘가 되고 얘와 얘가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대1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3분의 1, 3분의 1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1대1이다. 그럼 50대 50이라는 얘기죠. 그럼 상권의 경계점을 처음으로 구분했는데 이게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얘기를 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분기점은 만약에 A 도시가 4만 명이고 만약에 B 도시가 4만 명이다.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같은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도시가 같으니까 딱 중앙에 와요. 중앙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100명이면 50%씩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50%씩. 근데 이제 얘가 발견한 게 만약에 도시가 크다. A 도시가 4만 명이고
B도시가 1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멀리 있어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자 여기가 100명 있으면 항상 유인력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0대 50이라는 겁니다. 아까 1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면 50명이 오히려 작은 도시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볼게요. 좌측에 보시면은 네일리 소매인력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도시만 따랐어요. 항상 우리가 여러 개가 아니라 두 개 도시로 따졌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되죠. 그래서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 흡입력입니다. 두 도시 중심지의 인구 크기. 자, 크기로 나올 수 있고 인구로 나올 수 있고 상점수로보다는 인구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인구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를 바꿔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A, B가 크기가 같다면 두 도시 간의 상권의 경계가 바로 분기점이에요. 중간 지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만약에 여기가 어때요? 두 배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배 크다 한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여기가 2만 명, 1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1.4대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계산 방식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딱 볼 때 분기점은요 우리가 작은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큰 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작은 쪽에 가깝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니은 A가 B보다 두 배 크다. 그럼 루트를 씌우는 거는 이제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 분기점은 B도시보다는 A도시 쪽으로 멀고요. 오히려 작은 쪽으로 또 이동하니까 가깝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 계산에 대한 건 나중에 또 해드리고 하고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는데 그럼 컨버스는요.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은 자, 아까 네일리는 상권의 경계점을 처음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얘는 컨버스의 분기점은 그 거리를 쟀습니다. 그죠? 그럼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DA가 A서부터에 대한 분기점은 전체 거리에서 1 플러스 루트 자, 전체 우리가 다른 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B도시의 인구를 A도시 인구를 나눠요. 네일리의 법칙을 운용해서 도시가 구매형이 같은 그죠? 50대 50. 그래서 분기점 위치를 구한 학자는 컨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구했다는 것은 옛날 컴퍼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컴퍼스는 거리를 재잖아요. 컴퍼스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이요. 허프의 확률 모형. 자,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은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이 또 끊기면 안 되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만 하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입지 파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크게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겠는데. 자,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합니다. 그럼 간 김에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잖아요. 근데 허프는 확률 모형이에요. 허프의 확률 모형. 소매 지역 이론이라고 하지만 보통 확률 모형이라고 잘 나옵니다. 그럼 좀 편법을 이용한다면 허프에 히읗 들어가니까 확률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쟤와 딱 그 내용을 딱딱딱 집어본다면 자, 아까는 도시 단위로 갔어요. 근데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갑니다.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간다. 그래서 이 소매상권 단위로 갑니다. 소매상권 단위로 간다. 그래서 이 고객에 대한 상권에 대한 상권의 아까 유인력이라고 했죠. 이제 흡입력, 유인력이라고 한다면 쟤는 아까 인구에 비례했죠. 근데 얘는 점포가 상권 단위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 매장 면적이 클수록 좋죠. 비례하고 거리는 가까워야 되니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마차의 개수승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우리가 네일리는 이 거리가 이 제곱이라는 자체는 물리적 거리를 생각해서 그냥 메다로 잰 거리,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허프는 그렇지 않죠. 자, 여기가 산이 있고 만약에 강이 있다. 그럼 산과 강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건너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그냥 평지만을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시간적 거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시간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마찰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장애 요소가 많다면 마찰 개수가 클수록 더 우리가 불리한 거죠.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러는 앞쪽에도 이 허프가 크리스탈러 이론을 반대한 게 소비자에 대한 개성입니다. 소비자에 따라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두 개 도시만 따졌어요.
컨버스타. 근데 얘는 다수의 점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도시에 점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고객이 한 100명이 있다면 A 점포가 있으면 B 점포, C 점포가 있죠. 그러면 A 점포의 30%, 얘가 20%, 50%가 되는 확률 모형으로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겠는데요. 자, 허프는 어떻습니까?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두 번째, 다수예요, 다수 경쟁 업체가 입지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유인력 매상고를 추계하는데, 자, 고밀도 시가지에 거주하는 소비자는 특정 지역에만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므로 상관은 소비자의 기호나 소득에 참작해서 전문품 등을 또 판매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식이 안 나왔는데 요거 우리가 이제 한번 적어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걸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우리가 요거 매장 면적이나 거리 마찰 계수승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요약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확률이라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시장, A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본다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확률인데요. 그럼 A, B, C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제 퍼센트로 본다면 당연히 100%에서 C로 가는 게 50%라면 C는 50%라는 얘기죠. 물론 퍼센트로 했지만 유인력으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확률이다. 그렇게 가시면 합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17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허프까지 얘기했고 다음 시간은 18강서부터 닐슨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